신종호의 마켓뷰입니다. 악몽의 10월을 보내고 11월은 그래도 시작이 좋습니다. 이런 기운이 11월 내내 어쩌면 또 12월까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갖게 되는데요. 계속 될지 이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들어봅니다. 허성민 유진투자증권 퀀트연구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11월은 첫 스타트가 물론 뭐 10월에 너무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좋은 상황인데 계속될지 오늘의 주제를 좀 펼쳐보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 불확실성이 다소 해소됐습니다. 해소됐다라는 게 FOMC가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동결해주고 이로 인해서 금리가 좀 안정을 찾다 보니까 11월에 대한 기대가 조금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다만 하나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오늘 저녁에 미국의 10월 고용보고서가 나오다 보니까 이 고용보고서의 결과에 따라서는 물론 12월에 긴축이 더 있을지는 다들 예상하진 않지만 조금 불안해할 수도 있거든요. 오늘 있을 미국 시장, 특히 고용 시장에 중점적으로 봐야 될 부분들이 무엇이 있을지 어떻게 보세요? 사실 그 비농업 고용의 이제 뭐 예상치를 뭐 상회한다거나 하면은 네. 장기적인 충격은 당연히 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네. 아직 불안감은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파월 이제 연준 의장이 임금 상승률이 그러면 지속적으로 이제 노동 수요가 계속 강해서 그 수급적인 요소로 임금 상승률이 계속 다시 반등을 할 것이냐에 대한 우려는 좀 해소를 해준 것 같아요. 그 불확실성이 가장 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의문이 많이 들었던 게 그러면 결국 연준이 연착륙 시나리오를 쓸 때 결국 인플레 2%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는 임금 상승률이 지금보다는 한 절반 이하로는 좀 내려가야 되는데 YOY로 그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에 대한 이제 문제점이 좀 시장에서 많이 좀 우려를 제기를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그 불확실성을 좀 많이 해소해 준 것 같아요. 이제 파월 의장이 이렇게 대놓고 계속 이제 데이터 디펜던트 데이터를 보고 확인을 하겠다고 계속 말을 해왔는데 임금 상승률이 이렇게 크게 둔화되었다고 좀 명시를 한 거는 좀 특징적인 부분으로 좀 보이고요. 거기에다가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느낌을 좀 가지고 있다고 좀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시장이 되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연착륙이 가능하려면 실업률 상승, 이제 실업률 이제 전망을 내년에 하반기 한 4% 정도로 연준이 보고 있는데 이게 결국 가능하려면은 기업들이 인력 감축보다는 이제 노동 공급 증가로 인한 이런 실업률 상승이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즉 이 말은 이제 대량 해고 없이 노동 공급이 좀 증가하면서 임금 상승률이 계속 하락하는 좀 그런 긍정적인 상황이 이제 연출이 돼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근데 이건 이제 인플레 차원에서도 긍정적인 요소인 건데 그 약간 좀 문제가 됐던 게 유가 부분에 대한 좀 우려가 컸었는데 유가가 좀 안정되면서 인플레 전망도 아무래도 좀 낙관적으로 변화 중이고요. 이거는 아무래도 연말까지 증시에 어떻게 좀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새벽이니까 조금 더 텐션을 올려서 말씀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깨나갖고 이제 뭐 봐야지 했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기분 좋게 시장이 상승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10월에는 좀 우울했기 때문에 그냥 조근조근 이렇게 해야 되지만 우리가 이제 텐션을 갖고 연말을 잘 준비하려면 저희가 이제 텐션을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 드리는 이유가 아까도 잘 얘기해 주셨지만 이제 FOMC 이후에 시장의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지는 분위기입니다. 간밤에 맞습니다. 미국의 10년물이 벌써 4.6%까지 하락을 했어요. 이러면서 11월에는 그래 우리가 그동안에 금리 때문에 밸류에이션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고민스러웠는데 이제는 11월 가자 이런 느낌도 있거든요. 11월 분위기 어떻게 보세요? 11월 분위기 자체는 되게 좋게 시작한 게 맞죠. 저도 단기적으로 반등은 할 것이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지금 방금 이제 데이터를 확인한 건 이제 애플 실적이 방금 나왔잖아요. 애플 실적이 방금 나왔는데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이 우려했던 것만큼 중국 매출에 대한 약간 그렇죠. 그런 거 있더라고요. 시간 외에서 3% 하락하더라고요. 네, 시간 외에서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 근데 아무래도 이게 반도체 전반에 대한 뭐 그런 위기로 확산되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반도체 지수 자체의 하락폭은 지금 낙폭은 크게 나타나지는 않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도 아무래도 좀 살짝 보합세를 보이지 않을까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반도체 영향은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뭐 낙폭이 막 크게 확대될 것 같지는 않고요. 네네, 코스피도 긍정적으로 시작할 것 같습니다. 좀 단기적으로 반등할 것 같은 게 어쨌든 11월에는 어쨌든 시즌 이제 계절성만 보더라도 연말에는 아무래도 상승하는 경향이 큰 그런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저번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아무래도 레벨 자체가 그냥 매력적인 레벨이에요. 그래서 뭐 기술적 반등만 보더라도 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레벨이고.
그리고 사실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실적 개선 가능성을 아무리 보수적으로 좀 감안을 해도 어쨌든 코스피 2350선 밑은 이하에서는? 네네네 저평가 수준이고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750 이하에서는 정말 저평가된 이런 수준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감안하시면은 실제로 좀 단기적으로 하락을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바텀 피싱을 충분히 접근을 하셔도 무리는 아닐 거라고 좀 생각이 계속 들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좀 걱정이 되는 거는 이제 제가 좀 긍정적으로 봤던 거는 이제 연말을 미국 이제 제조업 이제 PMI가 올라가는 아무래도 거. 네네 그게 아무래도 제조업 경기에 대한 이제 선행적인 요소로 좀 많이 보는데 그게 저번에 살짝 하락했잖아요. 예상치를 언더했죠. 그러니까 네. 49에서 49 정도가 조금 더 올라갈 줄 알았는데 46 정도까지 맞아요. 내려왔습니다. 예상치를 좀 크게 하회한 경향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무래도 컨센에 대한 좀 조정이 좀 많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조업 그렇죠. 경기의 턴어라운드가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은 좀 안 나타날 수가 있다는 점에서 반등이 좀 우리가 원했던 것만큼 안 나타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ISM 제조업 지수를 말씀하신 이유는 미국의 S&P의 EPS 그로스하고 그 네네. 방향성이 동일한데 맞습니다. 그 부분이 추가로 개선될 줄 알았더니 이렇게 하락을 하다 보니까 이게 좀 고민이 된다 이런 얘기를 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채권 얘기, 매크로 얘기를 좀 이어가다 보니까 이제 금리가 그동안 너무 우리 시장을 괴롭히니까 금리 얘기를 추가적으로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이제 국채 발행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국채가 3분기에 발행량이 많다 보니까 안 그래도 긴축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발행량이 많다라는 거는 이제 가격을 하락시킨다는 거는 수익률을 높이는 그런 요인이었는데 미국 재무부에서는 그래도 8월 발표보다는 또한 10억 달러 정도 줄인다. 그만큼 공급을 줄인다라는 거는 가격이 올라가고 국채 수익률이 내려가는 거를 의미하는데 당연히 이미 안정이 됐지만 추가적으로 또 안정의 요인이 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제가 보기엔 근데 우려가 좀 있을 것 같은 게 조삼모사라는 조삼모사다. 좀 근데 뭐 발표 이번 분기 줄이지만 뭐 다음 분기는 별 영향이 없기 때문에 네. 근데 어쨌든 결론만 말하면 맞긴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 이게 최근 장기금리 상승 자체는 통화정책 이제 변화에 따른 영향보다는 이 기간 프리미엄 그리고 뭐 수급 고용 뭐 이런 좀 요소로 좀 많이 좀 드라이브가 많이 됐기 때문에 네. 연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동의하는 의견을 좀 밝히기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급적인 요소로 많이 금리가 상승을 했었고 이런 부분이 좀 해소가 되면서 네. 수급적인 요소가 좀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되면서 또 이게 좀 안정화되는 것 같은데 여전히 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단기적으로 좀 많이 빠진 만큼 금리가 많이 오르고 많이 빠진 만큼 변동성 계속 유지되면서 금리도 재차 반등할 요소는 좀 있을 것 같긴 해요. 예. 결국 수급적인 요소에 따라 결정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도 결론만 말하면은 이런 수급적인 요소가 해소된 건 맞는 것 같고 현재로서는 지금 사실 연준 통화 정책은 뭐 사실상 동결기에 진입을 했다라고 이제 밝힌 거나 지금 다름이 없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좀 긍정적이죠, 되게. 그래서 지금은 이제 향후 고금리에 대한 이제 부작용이 어떻게 좀 발현되는지에 대한 이제 과정을 좀 지켜보는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연준의 이제 내년 실업률 전망이 4%이기 때문에 이 실업률 전망에 맞게 시장이 잘 움직일 수 있는지 연착륙으로 그 부분을 좀 지켜보는 국면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채 고점 자체는 지금 금리 자체의 고점은 좀 어느 정도 안정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5% 이상으로 막 좀 오버슈팅이 다시 일어날 것 같지는 않고요. 예. 근데 이제 아이러니한 거는 장기채 금리가 좀 떨어지게 되는 상황 자체가 네. 오히려 지금 연준의 발언이 좀 매파적으로 재차 변화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연준이 원하는 것도 막연하게 뭐 시중금리를 단순히 낮추는 게 아니라 결국 higher for longer 이제 예. 긴축 효과를 계속 오래 유지를 하는 게 이제 결국 연준의 목표이기 때문에 지금 연준의 태도가 좀 완전히 돌아설 수 있도록 하는 좀 시그널이 좀 추가적으로 좀 계속 보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비가 만약에 계속 강하거나 뭐 이번에 보이는 뭐 비농업 고용이 너무 강하게 나오나 예상보다 너무 상회를 하거나 이런 지표는 사실 시장이 되게 안 좋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미국 장기 금리도 추세적인 하락이 계속 지속되기는 좀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파월 의장이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두 가지를 긴축 여건으로 좀 제시를 했습니다. 예. 첫 번째가 어쨌든 이런 higher for longer 그래서 긴축 여건이 좀 지속적이어야 한다는 거. 예. 그리고 장기 금리 상승이 연준의 정책 변화 예상을 반영한 것이 아니어야 된다는 좀 강한 가정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예.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장기 금리 상승이 결국엔 수급적인 요소에 많이 작용했다라는 건데 이건 어디까지나 이제 시장 이제 결국엔 저희 가정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시장은 제가 보기에 어쨌든 뭐 수급적인 요소로 따라서 특히나 헤지펀드 이런 숏 물량 청산에 따른 그런 영향이 좀 큰 것 같긴 해요. 지금 금리가 빠지는 게. 그래서 지금 그 연준의 정책 변화 예상을 장기금리가 이제 반영하지 않은 않은 것이다. 그 요건 자체는 충족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전자 지금 긴축 여건이 지속적이냐 이거는 충족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긴축 여건이 지속적이려면은 박스권 내에서 좀 계속 움직이거나 아니면 변동성 자체가 좀 낮게 움직여야 될 것 같은데 근데 파월이 밝혔듯이 지금 시장이 출렁이는 것 자체는 연준이 원하는 바가 아니다 이렇게 밝힌 것 자체가 좀 그 의미로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해보면 금리가 뭐 시청자분들께서도 아시겠지만 가파른 10년물 기준으로 5%를 찍고 나서 그 과정에서 시장이 굉장히 힘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5% 이상은 가기가 아직은 이제 어려운 것 같고, 근데 또 간밤에 보시면 4.6%까지 빠졌어요. 맞습니다. 미국의 실질 GDP가 내년에 1.5%를 예상하고 있는데 물가 3% 더하면 4.5%거든요. 그렇죠. 4.5% 밑으로 내려가기도 어려운 수준이죠. 그래서 4.5%와 5% 레인지에서 미국채가 이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면 미국채 시장이 여기서 더 치고 나가는 게 아니라면 시장의 밸류에이션이 지금에서는 좀 안정이 될 수 있는 상황은 된 것 같다. 근데 이제 남은 문제는 자, 이런 4.5%를 뛰어넘는 기업 실적이 나와주면 되거든요. 자, 이제 기업 실적을 얘기하면은 반드시 나오는 부분은 미국의 빅테크이고, 빅테크 얘기하다 보면 또 이제 AI라든지 최근에 나왔었던 마이크로소프트나 알파벳, 아마존이 이 AI와 관련된 스탠스나 주가 반응이 조금 다소 다르다는 점에 시장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 4.5% 이상에서 성장이 나오는 기업들이 다는 아니구나. 차별화가 되고 있구나. 어떻게 보세요? 이 AI가 어떻게 보면 생산성 성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미 좀 승기를 잡았다. 이런 분위기를 시장에서 주고는 있긴 하거든요. 다른 기업들 아니면 전체적인 AI 경쟁의 어떤 우위에 서기 위해서는 어떤 필요가 아니면 어떤 자구책이 필요할지. 뭐 제가 이제 뭐 AI 관련해서 뭐 제가 정말 엔지니어적인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 네, 뭐 보이는 것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개인적으로 딥러닝으로 모델을 만들긴 하는데 네. 어쨌든 제가 보기에 뭐 기술적인 차이가 그렇게 큰 것 같진 않아요. 뭐 제가 그래요? 보이는 것 자체는 근데 좀 어느 정도 시장 진입 시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선점을 많이 한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네. 근데 지금 보시면 알파벳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실망감을 좀 많이 줬는데요. 그 아무래도 좀 이익률 개선 모멘텀이 좀 3분기를 기점으로 좀 소멸한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캐펙스 수익화가 이제 캐펙스 증가가 실제 수익화로 이어지기까지 알파벳 같은 경우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좀 선제적으로 캐펙스가 지난 분기부터 좀 늘어나는 점을 고려를 하면은 네. 알파벳은 좀 한 분기 정도 늦게 증가하는 좀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엔비디아 GPU 공급 문제 때문에 상대적으로 알파벳이 좀 선점에 실패를 한 영향이 있고요. 좀 마이크로소프트가 선제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서 이제 애주어 이제 클라우드 성장률이 좀 반등을 좀 하게 되었고 반대로 알파벳의 투자는 좀 지연되면서 좀 구글 클라우드 성장률은 좀 하락을 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알파벳 같은 경우는 지금 12개월 선행 PER 자체는 좀 상당히 좀 매력적인 수준입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 부담은 좀 낮은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근데 다만 관건인 거는 이제 AI 수익화 이제 방법이고 좀 시기에 따라서 주가 변동성은 좀 생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면 그래서 이런 점유율 이제 싸움은 계속 일어나는 것 같고요. 네. 좀 한국 업체로 좀 연결을 좀 해보자면 지금 그나마 연결시킬 수 있는 기업은 좀 네이버가 있는 것 같아요. 네이버. 네, 네이버 이제 근데 국내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전부 애주어 클라우드 같은 경우나 이제 알파벳 같은 경우나 다 B2B 비즈니스입니다. 네. B2B 사업인데 국내 기업 중에서 AI 이제 클라우드 쪽에서 이제 B2B로 좀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는 업체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없고. 네, 지금 아직 선점은 완전히 실패한 거고 예. 다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지금 네이버가 지금 하이퍼클로바 X를 통해서 이제 중국이나 좀 중동적 이제 기업들에 대해서 좀 예. B2B 사업 선점에 좀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좀 네. 네. 네이버가 그나마 우리나라에서는 AI 경쟁 내지는 이 최근에 생산성에 대한 얘기들이 나올 때 조금 기대해 볼 만한 그동안 또 너무 소외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소외되었다라는 거는 조금의 이제 호재만 나와도
반응을 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또 들어봅니다. 그게 아마 실질적으로 확인하는 시기는 아마 한 내년 정도가 내년 아닐까. 정도? 네네. 내년이면 이제 한 2달 남았는데. 네, 이게 삼성전자에서 이제 네. 뭐 활용을 하겠다 하이퍼클로버 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긴 했기 때문에. 오케이. 네네. 내부에 대한 기대가 조금씩은 더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 그렇다면 다음 주 오늘 금요일이니까 기분 좋게 이제 끝내고 다음 주 시장을 또 바라봐야 될 텐데요. 어떤 전략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전략 자체는 뭐 시장이 이제 반등을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네. 더 많이 올라가는 걸 잡는 게 좋으니까 네,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네. 근데 지금 약간 걱정이 되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단기 반등이 하면서 지수 자체는 전반적으로 좀 상승을 할 것 같아요. 저도 네, 연말까지. 지수는 오를 수 있다. 근데 문제는 아무래도 고금리가 장기화되다 보면은 예. 그 아무래도 이제 거기에 따라 부담을 느끼는 업체들도 분명히 생길 거란 말이죠. 이제 실제로 지금 미국 부도율 자체도 높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감안을 하면은 지금 좀 중소형보다는 대형 네. 쪽이 낫지 않을까. 대형주가 좀 낫다. 네,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뭐 경기 반등이나 강한 지수 반등 국면에서의 이제 중소형주가 더 크게 아웃퍼폼할 것이다 이런 접근으로 가시기보다는 네. 지금 반등 자체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서 대형주 위주로 좀 가져가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예. 이게 실제로 이제 살펴보시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그래프를 그려 보셔도 네. 이 연준 자산 증감률이랑 이제 예를 들어 중소형주랑 뭐 단순하게 코스닥 코스피로 보시면 네. 이 실제로 연관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조금 부담이 가중될 것 같은 업체들 네. 뭐 이런 업체들에 대해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부채 비율 같은 것도 좀 확인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네. 업종별로 보시면 은행주가 좀 관심이 필요한 것 같고 은행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부채 비율이 높고 되게 자본 집약적이고 지금 리파이낸싱 부담이 되게 큰 이런 산업이나 상황이니까. 네, 기업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행주는 또 네. 배당 수익률이 무려 뭐 7% 넘나드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제 배당 시즌이기도 하고. 그렇죠. 네네. 알겠습니다. 일단 대형주 중심으로 그리고 은행주에 대해서도 좀 같이 보자 이런 얘기였습니다. 지금까지 허성민 유진투자증권 퀀트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